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른 것 같습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은 왜냐면 제가 신혼 때 2015년에 집을 샀거든요. 그게 3억 8천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 집이 12억씩 해요. 11억? 혹시 그 집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마포 이런데. 네, 아현동. 예. 그렇게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통계, 그러니까 KB국민은행 통계가 제일 잘 알려져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볼 때 그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주택 가격 지수라는 거, 네. 전체 평균. 네네. 그다음에 중위 가격. 가운데쯤 되는 것의 가격이 두 가지를 보죠. 이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상승폭은 대략 그 주택 가격 지수로 볼 때 46% 정도가 넘었고 46%. 네, 그다음에 46%예요. 예. 2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4배였잖아요. 거의 평균적으로 46%. 배. 거의 3배는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가격 지수로만 보면은 네. 그렇게 46% 50%도 채 안 올랐죠. 주택 가격으로 보면. 주택 가격.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가격. 그리고 이제 중위권 가격으로 보면 좀 더 올랐습니다. 네. 중위권 가격은 한 60% 정도 올랐어요. 네네. 자, 일단 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는 워낙 이렇게 매스컴들에서 이제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통계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46%나 또 60%에 가깝다는 네네. 주택 가격 지수나 중위 가격이나 네. 그 정도 오른 게 작게 오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것도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3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한 46% 정도고 그다음에 50% 후반대 오른 거. 네. 그러면 그 전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그게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집값이 거의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죠. 네, 좀 빠지고 막 이랬었죠. 빠지기도 했죠, 심지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집값 상승이 막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뭐 잘했든지 뭘 했든지 뭐 그냥 오를 만큼 올라서 그랬든지 간에 이제 집값 상승이 멈췄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쭉 한 14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오른 거를 이렇게 복리로 계산해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전체 네. 평균. 네. 대략 연 3.6% 정도 올랐어요. 2007년부터 보면. 그렇죠. 2007, 8년부터 보면. 네네. 3.6%. 그때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2007, 8년 그 리먼 전에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14년 정도. 14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오름폭을 보면 고점 대 고점으로 보면 3.6% 정도. 연평균. 네. 그 사이에 보통 우리 물가 상승이 연 2%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실질적인 상승은 한 1.6% 정도 있었다고 봐야죠. 계속 잡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게 봐야죠. 아, 그러니까 네. 막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큰일이 지금 막 벌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이건 조금 당연한 거예요. 집값이 어떻게 14년간 네. 3.6%도 안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서구권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한 100년 동안에 집값은 거의 5% 이상 올랐거든요, 매년.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뭐 나라가 망할 정도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말을 잘못하면 또 이렇게 이 집값 문제 때문에 열받으신 분들이 이제 막 저한테 막 그렇지 분노가 많이 있긴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지 간에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볼 때 그 정도란 말이죠. 이제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정도 올랐다고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른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큰 이유는 지금도 오르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2007년 대비로 하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렇죠. 3.6%.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위 가수요라는 것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저 때는 왜 안 오른 거예요? 그 전에
그 전 때. 아, 그 2015년이나 뭐 이때요. 그거는 13년. 이제 그 일반적인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안 올랐냐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미국발 금융 위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 그래서 주택에 관심을 돌릴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거죠. 네. 그게 하나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보금자리 주택의 효과를 좀 많이 언급을 해요. 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런 거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에 나온 문건 중에서 제가 좀 감명받은 거 있었어요. 그 뭐냐면 집값이라는 거는 그 한 번 잡았다고 그래서 계속 잡혀져 있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다시 돌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문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니까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특히 뭐 서초동 그린벨트는 뭐 최고의 요지죠. 그런데다가 쭉 집을 넣는다고 했는데 또 그게 가격이 또 이 주변 가격의 85% 정도였어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다고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는 그 이런 거였습니다. 소위 그 충분하게 보급된 주택 보급 자체가 그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요가 고개를 들 기회를 주질 않았죠. 사실 신도시 사업 중단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뭐 줄였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전에 다 줄여진 바람에 신도시 사업을 중지를 했어요. 중단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사업 중단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했죠.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덜 올랐다, 오르지 않았다라고 늘 보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14년이 지나면서 다시 재구매할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가격이 오를 만한 빌미를 제공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신도시 사업 중단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도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규제 강화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주었던 인센티브를 좀 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입장에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는 규제 강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에 공급이 안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공급이 줄었냐? 줄지는 않았어요. 입주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 2020년까지만 해도 줄지는 않았어요. 다만 건축 허가 면적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더 줄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죠. 그런 여지를 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수요가 조금 촉발되지 않았나. 앞으로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이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일단 현재 스코어가 지속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저는 뭐 폭락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폭락은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택이 폭락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건강해요. 요즘 뭐 한 50% 정도. 예전에 70%였다가 50%. 지금 40% 정도도 안 나오죠, 갔죠. 사실. 이거 다 이렇게 그 주택 문제를 일으켰던 데는 그 100%까지 갔던 나라예요. 일본. 그다음에 미국. 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죠. 뭐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대요. 뭐 일본에서는 뭐 이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했다든지 뭐 이런 말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보대출 받았는데 은행에서 더 받아 더 하고 막 부추겼잖아요. 심지어는 주택을 사서 주택을
이쁘게 단장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까지도 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80% 90% 심지어 실질적으로 100%가 넘어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진다고선 쳐도 우리나라 경제에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단 폭락은 아니다라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폭락 혹은 뭐 이렇게 가격이 상당하게 안정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럼 무슨 근거로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보면 이제 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PIR.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몇 년 동안 뭐 쓰지 소득 않고 대비. 뭐야. 예. 그게 이제 그거가 10이 좀 넘었다라는 상황.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부담스럽게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책에서도 밝혔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조건상 그거를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있고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경제력과 네. 주택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네. 그 PIR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일단 폭락 없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네. 이제 우리가 그냥 두면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이 상황이라는 거 다 같다고 보고 예. 그냥 우리가 추세를 연장해서 보면 그렇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추세를 연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네. 뭔가 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하지만 대표님 말씀 뭔가가 없다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폭락 없고 네. 뭐 어느 정도의 상승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특히 대선을 전후로 해서 네. 조금 심각할 수도 있겠죠. 벌써 막 풀어주고 있잖아요. 규제 네. 풀어주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없으면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상황에 저는 빠져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 항상 그런 말씀을 꼭 드려야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냥 제가 생각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서울의 그 고밀도화를 통해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한 380만 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거기다 선수라서 다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서울 전체 용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한 68% 정도? 예. 그 영등포가 가장 높아요. 영등포가 100%가 조금 넘죠. 네. 영등포 9. 근데 영등포구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뭐 어이구 너무 이렇게 밀도가 높아서 사람 살기 어렵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제 주거 지역만 따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도로 면적, 공원 같은 걸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것도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감각 용적률은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영등포구가 100%가 좀 넘어서 가장 뭐 용적률이 높다고 해도 네. 살만한 괜찮은 살기 좋은 데예요. 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 평균 용적률이 68%인데 이거를 영등포 수준으로 올린다? 그러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190만 채 정도 더 넣을 수 있는데요. 용적률 풀면. 그렇죠. 예. 이걸 진짜로 맘먹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네. 190만 채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30만 채를 추가 공급하면서 이거 재고 물량의 10%가 넘는 막대한 양이라고 했는데 네. 마음만 먹으면 산술적으로는 네. 물론 이제 실행 과정 중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에 네. 대해서 내가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어찌됐든 산술적으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게 190만 채예요. 네. 그 가격을 잡는 거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좋은 위치에 주택 공급할까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강남은 공룡 같아서 소 몇 마리 던져준다고 배가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막대한 양, 즉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 시장이 질릴 정도의 양이 아니라면 괜히 가수요만 더 촉진시켜서 네. 과열, 네. 타는 불에 뭐 타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돼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 가수를 이렇게 창출하시는 분들, 이분들 이렇게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네. 그리고 이렇게 정당한 그 재산 증식 방법이에요. 네.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되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그 자금에 의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네. 이거를 이제 조금 이거 정말로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한 공급할 거예요라는 믿을 만한 시장이 네. 신뢰할 만한 시그널을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되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서울에 있는 주택 그린벨트 중에 가장 큰 데가 그 서초구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일부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그 세곡동하고 내곡동하고 네. 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초구 남쪽에 퍼런 데가 있는데 이 동서 양 끝에 이제 이렇게 뭐 파먹고 들어간 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그 남은 지역에 제가 조금 살짝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뭐 용적률은 한 300% 정도요. 이거 조금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25평 정도를 했을 때 60만 채 정도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60만 강남에. 예. 예. 이런 정도라면은 충분하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30만 호를 얘기했을 때 기존에 있는 도심에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합의도 이끌어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공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린벨트라면 조금 달라져요. 거기는 일단 집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물을 짓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한 7, 8년 정도가 걸려요.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가격이 막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 중에 하나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용하는 게 나왔다가 쏙 들어갔죠. 그거는 이제 막 여론이 웬 그린벨트 보존해야 된다. 이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네. 뭐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봐야 효과는 7, 8년 후에 나는데 네네. 뭐 그러니까 그건 선택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 게 오래 걸리는 그렇죠. 해결책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집을 산 사람이 뭐 7, 8년 후에 파는 거 아니잖아요. 네. 7, 8년이 걸리더라도 이만한 좋은 자리에 이만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가격이 기대한 만큼 올라가지 않을 걸 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그린벨트와 해서 제가 이 기회에 꼭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행법상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요것이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 자체만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더 오래 걸리면 7, 8년도 걸리고 그래요. 네. 그 보상과 관련해서 합의하는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놓으면은요, 아파트는 바로 공급할 수 있어요. 바로. 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쓰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냥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준비만 해놓는 겁니다. 그린벨트 그냥 보존할 수 있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렇게 계획만 세워서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은 바로 그러면 그거 써서 공급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네. 이 계획을 시장에서 믿기만 한다면 가격은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네. 가수요에 대해서는 너무 진지하게 실수요로 대응하려고만 하면은 안 된다. 그거 남의 다리 긁는 거다. 네. 잘못된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가수요는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겁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주택을 같은 재테크 이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약간 중산층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집 가지고 이렇게 재테크하는 거 가지고 뭐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얘기하면은 그냥 누워서 침 뱉게요. 그냥 이렇게 네. 자기 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난하는 일은
이게 전혀. 네. 아,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